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3살 때 눈이 멀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20세기 위대한 작곡가 반열에 오른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란회스 협주곡입니다. 아픈 스페인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곡인 것 같아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정화봉 소믈리에님 강의 중에 이탈리아 생산자가 주는 그 와인에서 그 사람과 그 지역,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 주 주제 벨라스케스와 시녀들 소개에 앞서 스페인으로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그릇, 국기를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 붉은색은 국가를 지키는 정렬, 노란색은 스페인의 영토를 상징한다고 해요. 스페인 국기는 다른 나라 국기에 비해서 두 가지가 좀 특이한데요. 첫 번째로는 왕실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1800년 중반부터 19세기 초기 공화정과 민주정을 거치면서 이념들을 넣으면서 문장 기호는 빼게 되었는데요. 스페인은 아직까지 왕실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그 왕실 문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5개와 그리고 그 5개를 처음으로 통일시켰던 그 신성 로마의 황관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왕국, 카스티아 왕국, 레온 왕국, 나바라 왕국, 여기 보시는 아라곤 왕국, 총 이렇게 4개의 왕국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성체는 마드리드 중심의 카스티아 왕궁을 상징해요. 스페인어로 성을 카스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스티아 왕국. 두 번째, 바르셀로나 축구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아라곤 왕국의 옛날 수도가 바르셀로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라곤 왕국을 상징하는 문장 하나, 그리고 사자를 레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레옹 왕국,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바라 왕국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작은 꽃은 바로 석류를 상징하는데요. 이슬람의 그 무어인이 끝까지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그라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라나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창같이 생겼지라고 봤는데 이게 창이 아니라 백합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스페인 왕가인 부르봉 왕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국을 처음으로 통일시켰던 신성 로마의 황관을 상징하는 황관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니키아인들은 그 부의 원천을 지브롤타 해협에서 왔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지브롤타 해협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글이 있죠. 이 글은 보다 먼 세상으로 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콜럼버스의 모험 정신과 돈키호테의 도전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스페인 하면 건축물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마드리드, 카스티아-라만차, 안달루시아, 바르셀로나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여기 이 마드리드에는 스페인 광장이 있어요. 펜은 마음의 혀라고 이야기를 했던 세르반테스 서거 300주년을 기념해서 동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두 사람이 있죠. 네, 로시난테를 타고 있는 날씬한 돈키호테와 당나귀를 타고 있는 산초 판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세르반테스는 여러 가지 일화가 되게 많은데요. 1571년 에스파냐와 투르크 지역이 지중해 패권을 두고 레판토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참전했다고 해요. 그때 참전해서 왼손에 총상을 입게 됐고 그래서 좀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레판토의 외파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616년 4월 23일에 네, 죽었는데 섹스피어의 사망일과 똑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에스파냐 국왕 필리프 3세가 어떤 사람이 길에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네, 스페인 광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드리드 밑에 있는 카스티아라만차에 가보시면 엘그레코의 집이 있다고 해요. 엘그레코는 피카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르네상스의 미술을 파괴했고, 왜냐면 그 르네상스라고 하면 원근법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원근법을 파괴해서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내 작품은 비록 지금은 인정받지 못해도 나의 이름은 스페인 천재 화가로 후대에 길이 남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달루시아 지역. 저번에 스페인, 아니, 프랑스 제가 강의했을 때 그 세계 곡창지대를 설명드리면서 이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을 말씀드렸어요. 이 안달루시아 지역이 스페인의 곡창지대에 속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라도에 속하겠죠? 네. 그래서 겨울이 되어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여름에는 40도 이상의 그런 살인적인 더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네, 그런 요리라고 해야 될까요? 가스파초 안달루스라고 하는 좀 차가운 스프가 네, 있다고 해요. 가스파초는 젖은 빵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궁합이 뭐 토마토와 양파와 뭐 이런 게 넣는데 맛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에 가보시면 석류를 꼭 먹어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석류를 뜻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그라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건축물들이 너무 화려한 게 많으니까 어떤 말들이 있냐면 그라나다에서 장님이 되는 것만큼 더 큰 형벌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우디, 바르셀로나를 빠뜨려 놓을 수가 없죠. 네, 이 가우디는 좀 워낙 좀 독특해서 그 로젠 학장이 건축사 자격증을 주면서 내가 천재 아니면 바보에게 자격증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우디가 이렇게 한 말 중에서 좀 가슴에 와닿았던 말은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그러고 봤더니 사람이 거친 손길은 거의 직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좀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런데 피카소는 되게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천에 널려 있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외면하고 그 부자들의 집을 짓는다고 민중들을 되게 좀 우롱한다고 되게 좀 싫어했던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가우디 건축을 보면서 왜 저렇게 유리를 깨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지? 건축을 지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랑카디스 기법이라고 해서 그 깨트리다 라는 카탈루냐 트랑가라고 하는 네,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조금 알아가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한국과 좀 비교 견주어 봤을 때, 좀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이 GDP가 좀 비슷하고요.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그리고 인구도, 면적에 비하면 인구도 좀, 네, 괜찮아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좀 둔화되긴 하지만, 경제 속도가, 네, 한번 견주어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국가 형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공화정, 뭐 연방국, 뭐 민주정 이런 게 좀 약간 저도 좀 아직까지 헷갈리기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연방국은 지역 정체성이 국가 정체성 못지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공화국은 예를 들어서 메이저 정당이 한 2개 내지 3개
네, 정당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프랑스와. 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네, 왕이 있어서 왕정 국가라는 거. 네, 왕이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도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문화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이베리코 돼지.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베리코라는 뜻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베리코 돼지가 스페인 고기 돼지고기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고 저번에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아들과 같이 강릉에 있는 스페인 음식점에 방문해서 먹어봤어요. 바로 요 사진들이고요. 얇게 점인 하몽, 그리고 뭐 고기 이게 좀 잘 안 익게 나와서 먹고 설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유럽 음식 중에서 좀 매운 음식에 속하는 빠에야, 그리고 좀 정열적인, 좀 잔인한 경기인 그런 투, 그리고 뭐 토마토 축제, 이렇게 붉은 거, 매운 거, 좀 이렇게 좀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무서운 스포츠를 좀 즐기는 민족일수록 좀 한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 작가님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백화점에 한 번씩 갔을 때 망고와 뭐 자라가 있을 때도 이게 스페인 그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뭐 이비자, 요건 그 작가님 그 PPT에 있는 건데, 요런 것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스샷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은 요걸 한 2시간 강의를 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스페인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본격적으로 스페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 스페인 음식이나 이렇게 마트 갔을 때 이베리코 돼지? 네, 이런 거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스페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베리코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베리아 반도에 켈트족과 이베로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이베로족은 그러니까 이 이베로족의 이름은 옛날 에브로 강의 옛 이름이 이베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베로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켈트족과 이베로족이 합쳐서 켈티베로족이 만들어졌는데, 그 족은 되게 무기를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고 있는 돼지는 이베리코 돼지구나. 이 정도 상식으로 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네,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페니키아인의 첫 번째 출발지를 이 티레로 보고 있는데요. 고대 페니키아 도시 이 티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정말 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영어를 만들었다는 점, 두 번째 배 기술이 정말 좀 특이했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뭐 문자를 되게 뭐 이렇게 막 주술적인 색채가 강해서 되게 뭐 어렵게 쓰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정말 진짜 그 소수 민족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은 장부를 정리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26개의 그런 문자로 확 줄였고, 두 번째로는 그 배 기술이 이전까지는 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그런 배에 뭐 립을 달면서 항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있는데요. 멜카르트, 히밀코, 한노가 있어요. 첫 번째, 멜카르트는 기원전 7세기부터 좀 살았던 원래 인물로서 그 지브롤터 해협 그 근처에는 그 저기로 넘어가면 뭐가 있지? 그리고 막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좀 무역을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7세기 이후부터 페니키아인들이 좀 힘을 잃고 나서 이 약간 좀 신 같은 멜카르트를 좀 신격화시킨 거죠.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그 헤라클레스로 바뀌어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는 쏠쏠한 재미, 그리고 여기 지금 두 판이 만나고 있는 여기 작은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해서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고 있는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여기 지금 제가 그 헤라클레스 두 기둥이라고 해서 여기를 건너야지만 무역을 활발히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노와 네, 뭐 그 히밀코가 있었는데 히밀코는 북방을 뭐 탐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출발을 해서 프랑스를 찍고 영국까지 교류를 했다고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자료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화가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틸의 그 페니키아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딱딱 찍었던 거점 두 개가 바로 카디즈와 말라가인데요. 이 말라가 같은 경우는 피카소가 독특한 색채가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라가의 그 바다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처음에는 이 피카소 고야 뭐 사람 뜯어먹고 있고 막 그것도 물론 뭐 신화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좀 그림들이 잔인해서 저랑은 좀 맞지 않았었는데 스페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정말 좀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 됐을 정도로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페인의 역사는 디도와 아이네스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네스는 앙키세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인데요. 그 트로이 목마가 왜 이게 뭐 이렇게 함락되고 그 트로이가 이제 망해지면서 아이네아스가 자기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이제 배를 끌고 나오면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튼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뭐 자초가 돼서 이제 갔던 곳이 뭐 카르타고였다. 뭐 카르타고도 뭐 새로운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카르타고에 도착을 해서 여기 디도를 만났다. 디도가 그 카르타고를 다스리고 있던 여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뭐 나라를 건설하자. 뭐 처음에는 뭐 누구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그 아이네아스 꿈에 그 이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신들이 막 나타나면서 너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남자가 아니다. 너는 한 나라, 천년이 갈 나라를 천년이 갈 나라를 세울 사람이니 얼른 글로 가거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디도의 입장에서는 남자의 배신인 거죠. 그래서 디도가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강력한 소원 들어주기가 자기를 번제물로 해서 부탁하는 그런 소원이 잘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디도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 자기를 태우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좀 불쌍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짜 저 아이네아스가 망할 때까지 내 후손들이 뭐 계속 싸우리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실화가 돼서 포에니 전쟁으로 이제 일컬어지죠. 그러면서 우선 포에니 전쟁부터 들어가자면 포에니 전쟁도 한 3차에 걸쳐서 한 23년간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한니발 코끼리가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니발이 뭐 갈 때 뭐 코끼리를 몇 마리를 들고 갔다 그러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봤던 뭐 한니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2차 포에니 칸나의 전투죠. 거기서 아르키메데스가 죽게 돼요. 75인가? 75인가? 뭐 그때 이게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때도 땅에서 뭐 이제 개발을 발명하려고 막 그 뭐 동그라미랑 뭐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이렇게 막 발로 문질렀다고 해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신경질을 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로마 장군이 병사가 감히 노예 주제에 나한테 지금 화를 내? 그래서 이제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는데 그때 마르켈루스 로마 장군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죽여버린 그 노인이 적이지만 정말 존경했던 아르키메데스다. 그래서 그 강대진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늙으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그런 명언을 날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디도와 아이네스, 그 헨리 퍼셀의 그 오페라 작품도 있죠. 그리고 이 곡은 오만과 편견의 삽입곡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세기경에 훈족이 침입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훈족이 정말 좀 되게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만리장성도 이 훈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스페인의 그 영토 확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쓸고 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고트족도 동고트와
서거트가 있는데 동고트는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거트는 이렇게 스페인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네,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동고트의 공예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서고트의 공예도 정말 못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왜 그 플라멩고가 유명하잖아요. 그 플라멩고에서 펠라는 농민을 상징하고요. 맹고는 유랑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랍 계열의 이주자와 그리고 기존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던 노래가 어울려져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이 플라멩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올해 초였죠. 그 현빈과 그 박신혜의 그 아람브라 궁전의 뭐 추억인가? 네, 거기서 타레가의 그런 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펴봐야 될 철학자가 딱 2명이 있는데요. 2명이 바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사람 있죠. 바로 이 사람이 아베로이즈, 또 그 아랍어로는 이븐 시나라고 제가 얼마 전 피드에 올려드렸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아베로이즈와 그리고 마이모니데스, 아직까지도 발음이 힘드네요. 마이모니데스인데요. 이븐 시나와 이 사람은 정말 그 조작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유태인 네, 그 엄마들, 그러니까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책이 있대요. 그래서 요 2책은 꼭 뭐 이렇게 영어 가능하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여기서 밑에 있는 그 이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되게 좀 뭐 이렇게 뭐 칼리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5대 칼리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마이야 왕조가 되게 좀 끝에 말년에 갈수록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사치와 이런 향락에 되게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쫓겨나가면서 이제 그 스페인을 네, 장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바스 왕조에서 아론 할 라시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시대에 지혜의 집이라고 해서 뭐 철학, 뭐 법,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꽃피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네, 탄생되었던 사람들이 이 아베로이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이슬람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말년에 갈수록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 되게 뭐 사치와 이런 향락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정권을 물러내면서 들어섰던 왕조가 바로 아바스 왕조인데요. 그 우마이야 왕조가 밀려나가면서 나갔던 게 바로 이 스페인 쪽으로 흘러가서 스페인까지 장악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은 아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됐는데요. 이 아바스 왕조에서 되게 좀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칼리프라고 해야 될까요? 왕이었던 아룬 할 라시드가 있었어요. 그 사람 시대에는 뭐 이런 뭐 의술, 예술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재 등용, 조선 시대의 그런 세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아바스 왕조 아룬 할 라시드에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천일야화라고 하는 10개, 100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세트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이슬람 문화권의 그런 문화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대 아룬 할 라시드에서 좀 유명한 2 철학자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여기 머리에 이렇게 터봉 같은 것들을 쓰고 있죠. 아베로이즈, 이슬람어로는 뭐 이븐 시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2 철학자, 법학관이자 뭐 의사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 2 사람은 진짜 그 미국에서 왜 뭐 대대로 내려오는 책 있죠.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막 스펜 라방 때도 진짜 이 공부를 정말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런 스터디도 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이븐 시나가 왜 중요했냐면 특히 요 시대 때만 해도 유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좀 사라지는
기억에서 사라졌던,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인간의 논리로 좀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약간 좀 사라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저서들을 이 이븐 시나나 그다음에 이 마이모니데스가 정말 그 각주를 하나하나 달아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기만의 책으로 편찬을 했다고 해요. 그 책들은 나중에 그 십자군 전쟁 때 다시 프랑스나 이런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재번역이 됐던 그런 책들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의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콘키스타라고 해서 한 700년도에서 1400년도까지는 이슬람의 지배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 문화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복원 사업 같은 것들을 했던 게 바로 이 레콘키스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1492년도에 여기 이제 열쇠를 물려받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페르디난도와 이사벨 여왕이 이제 그 항복을 받아냈던 열쇠를 받아냈던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아람브라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간략하게 아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콜럼버스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사까지 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계 3대 미술관이죠. 프라도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규모는 3m를 넘는다고 하니 굉장히 규모로도 웅장한 느낌을 가지고 있겠죠. 뭐 기하학, 구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퍼펙트하기 때문에 후대 미술가 중에서 이 그림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제목은 약 한 3번, 요렇게 한 번, 2번, 3번 정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 원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여튼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녀들이라는 작품은 몇 번에 걸쳐서 수정되었다라는 점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마르가리타 공주님 엄마 아빠는 거울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필리페 4세인데요. 여기 왜 합스부르크의 그 왕가의 그런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근친 상간, 근친 결혼도 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형들이 많았고 이 턱이 좀 나오는, 그래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위장병에 걸렸고 입을 벌리고 자서 벌레들의 그런 습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화가 있어서 되게 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필리프 4세는 엘리자벳과 결혼을 해서 1남 6녀를 낳게 되었는데 한 2명만 성인이 되었고 그 2명 성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한 명은 뭐 천연두로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를 잇기 위해서 1649년도쯤에 여동생인 마리아나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나왔지만 이들 역시 중에서 마르가리타 테레사, 그 다음에 카를로스 이 2명만 살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마르가리타 공주님도 20살인가 21살에 뭐 애를 낳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펠리페 4세가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죽고 나서 뭐 이 그림에 뭐 이렇게 그려줬다라는 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르가리타 이 시녀들을 제가 왜 구도적인 면이나 뭐 수학적인 면이나 굉장히 퍼펙트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을 그 최현옥 작가님 카페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철저한 계산이 있어야지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여기 손을 보면은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손을 좀 뭉개서 그렸고요. 그리고 이런 그 노예가 그런 황실의 개한테 발을 얻는 이런 방자함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런 해학들이 있구나, 유머들이 있구나라는 점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아마도 다 떠나고 나서 아니면 그리기 전에 그 방은 아마 실제로 이런 방이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는 또 그림도 좀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 그 주인공들이죠. 네, 이런 가게가 실제로 그 스페인 가게, 옷가게 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꼭 가면 스페인에 가면 꼭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많은 예술가들에게 네, 영감을 줬는데 네, 요런 네, 피카소가 이렇게 네, 작품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 패러디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좀 첨삭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네,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도 전시관 앞에 보면 돈키호테를 네, 지었던 네, 세르반테스가 있는데 여기 좀 보면 좀 특이한 게 여기 긴 짝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봤더니 이게 몰스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요런 기구들이 있다고 해서 아, 이런 것도 네, 사용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넣어드렸어요. 여기 이제 옷을 네, 린도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나왔던 옷이 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바꾸면 네,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점, 네,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마르가리타 공주님 4살 때, 그리고 뭐 8살, 10살, 얼굴은 되게 이뻤는데 네, 턱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난쟁이들이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뭐 제가 그때 책에서 잠깐 봤는데 그 파블로 피카소도 엄마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고 벨라스케스도 엄마의 성을 따서 네,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의 상식을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론 강의 한번 맞춰봤습니다. 맞춰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잇도 한번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나서 다시 또 한번 강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